오늘도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분 알고 계십니까? 며느리가 온다는 말 한마디에 사흘 전부터 냉장고를 채우는 분,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음식을 손수장을 봐서 만들고 거실 소파 커버도 새 것으로 바꿔두는 분, 손주 옷까지 미리 사두었는데 막상 며느리는 2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일어납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어머니 잘 쉬세요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닫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싱크대엔 그릇이 가득하고 식탁 위 휴대폰 화면엔 아무 알림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는지 모릅니다. 명치 아래가 텅 비어버리는 기분,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도 어려운 그 묘한 감정,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까지 한참이 걸립니다. 나는 지금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나를 소진하고 있었구나.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아파트에 홀로 사시는 73세 정순례 여사님. 남편이 떠난 지 7년. 그 세월 동안 이분이 며느리에게 쏟아부은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봄날 처음으로 직접 계산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며느리는 100년 손님이다.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들 뒤에 누구도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오늘은 정순례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며느리에게 너무 애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닌 이유도 지금 이 순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례 여사님은 경기도 외곽의 25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난 해였고 그 무렵 73이 되셨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아들이 오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이었지만 며느리가 함께 오는 날은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있나, 말실수가 있었나, 음식이 입에 안 맞았나, 그런 생각들이 잠들기 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온다는 말만 들으면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한과를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손주 입을 옷을 백화점에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갈비찜은 하루 전부터 고기를 재워두셨습니다. 아들 내외 방문에 들어가는 돈이 30만 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용돈 봉투도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차 막히기 전에 가거라며 먼저 일어서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번엔 좀 더 오래 있어줬으면 하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이 갑자기 2배는 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내오면 어머니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고 말은 했지만 그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서 각자 휴대폰을 만졌고 어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아셨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 끝나고 혼자 거실을 치우다가 문득 멈추셨습니다. 사흘을 준비한 음식들이 절반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고 손주는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그래, 그렇겠지 하셨지만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 웃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2달 전에도 손주 학원비로 20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도 또 그 전에도 크고 작은 돈이 오갔습니다. 그때마다 여사님은 어미가 있을 때 써야지라며 통장을 여셨습니다.
그날도 30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오래된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꺼내 드셨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오간 돈을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보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보낸 돈을 합산하자 숫자가 예상을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생활비, 학원비, 여행 경비, 명절 용돈, 차량 유지비,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 그 사이 얼마나 줄어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그것은 사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아들이 멀어질까봐, 며느리가 등을 돌릴까봐, 손주를 못 볼까봐, 사랑으로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버려질까봐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봄날 오후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이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챙긴 건가? 아니면 너무 조용히 있었던 건가? 그 질문의 답은 얼마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모임에서 만난 71살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10년을 쏟아부었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편리한 사람이 된 거더라고. 그 말이 정순례 여사님의 가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잘 보이는 것과 편리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잘 보이려 했지만 결국 이용하기 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항상 있고, 항상 주고, 항상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맙기보다 당연해집니다. 사랑받기보다 소비됩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 여사님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저무는 햇빛이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잘 보이는 것과 편리한 것은 다르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잘 보이려 했는데 결국 편리한 사람이 되었던 건 아닐까? 항상 있고, 항상 주고, 항상 참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순례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많은 분이 비슷한 상황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 패턴을 과도한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관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떠맡을수록 상대방은 점점 덜 노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이 더 애쓸수록 상대는 덜 애씁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를 연구하는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이 점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과도하게 헌신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할수록 자녀는 부모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일종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자녀의 인격이나 효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만들어낸 패턴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퍼주는 부모가 반드시 가장 잘 대접받는 부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상당수는 자녀 양육과 지원에 자산을 소진한 경우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현실, 정순례 여사님의 이야기가 통계 속 한 줄이기도 한 셈입니다. 더 씁쓸한 것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이 지원한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낮다는 조사 결과가 여럿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부모가 점점 감사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자원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된다. 정순례 여사님이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한참 동안 멈춰 계셨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아오는 동안 어머니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결국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쓰는데 남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는 부모를 자녀는 더 존중합니다. 경계가 뚜렷하고 자기 삶이 충만한 부모 곁에서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시는 그 허탈함과 소진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았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봄날 이후 정순례 여사님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오늘 그 변화를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먼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여사님은 아들 내외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마다 통장을 열던 습관을 멈추셨습니다. 그 대신 매달 당신의 통장에 노후 생활비라는 항목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내 병원비, 내 여행, 내 한 끼를 먼저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곧 관계의 독립이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를 자녀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의 호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편하게 여기고 자주 연락하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었는가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당당하고 여유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애쓰는 사람 곁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자기 삶을 즐기며 충만한 사람 곁에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모입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는 에너지를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세 번째,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정순례 여사님은 오랫동안 며느리가, 아들이 누군가 먼저 그 말을 해주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여사님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은 혼자 가고, 먹고 싶은 것은 혼자 먹으러 가고, 걷고 싶은 길은 혼자 걸으십시오. 처음엔 쓸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고요함이 자유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무리한 부탁에는 차분하게 거절하십시오. 아들이 다시 도움을 요청하던 날, 여사님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번엔 어렵다. 나도 이제 나 챙기면서 살아야 해. 전화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짧게 알겠어요 하고 끊었습니다. 여사님은 그날 밤 예상과 달리 마음이 오히려 가벼우셨다고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대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5번째, 자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오래 미뤄두었던 여행을 가십시오. 연락이 뜸했던 친구를 만나십시오. 취미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빛나고 충만해질수록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어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달라지자 정순례 여사님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가 더 잘해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이 나름대로 충만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오히려 그쪽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집에 있고, 항상 시간이 있고, 항상 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 가도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안부를 묻지 않아도 거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일정이 있고 자기 경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존중은 내가 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정숙래 여사님은 이것을 뒤늦게 배우셨습니다. 73세 봄날 손이 떨리던 그 통장 앞에서 그 씁쓸했던 날이 오히려 여사님의 삶을 되돌려준 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더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 인생의 주인도 나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사느라 바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스스로 지킬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 혹은 자녀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 있으십니까? 돈 문제로 혹은 기대와는 너무 다른 행동으로 가슴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아픔을 혼자 사귀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변에 분명 있습니다.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자는 약속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